김광진의 시사정비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죽음들. 오촌 조카 박용철, 박용수 씨, 박지만 이지 회장 수행비서 주모 씨, 보좌관 이춘상 씨 등 사인 대부분이 자살이라는데 과연 그들의 죽음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자, 이제 진짜 오늘의 주제인 박근혜 바디카운트라고 네. 하는 걸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박근혜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 심각한 발언인데. 박근혜 네?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죽고 있는데 이러다가 전 국민을 용의자로 만들겠어요. 그러게 우리가 이거를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의문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저희끼리 얘기해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전문가님 저희가 모신 거잖아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일단 바디 카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근혜 바디 카운트다라고 하면 박근혜 주변에서 그 연쇄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뭐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박지만 씨의 수행 비서가 최근에 또 돌아가셨죠. 뭐 이런 석연치 않은 이유 때문에 박근혜 씨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저희가 모아서 이 사람들이 왜 죽고 뒤에는 또 어떤 정황 배우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네. 네, 맞아요. 신기하게도 진짜 이상하게 박 대통령 주변에 항상 의문의 죽음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름. 이게 뭐야? 굉장히 어색한 건 뭐죠? 근데 청취자들이 저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자, 싸가지 한번 해주세요. 동시에 해볼까요? 소름. 아유, 안 맞아. 네, 이분하고 예. 호흡 못 맞추겠어. 자, 아까 말씀하신 네. 오천 조카 박용철과 그의 사촌 박용수의 살인 사건. 네. 이 미스터리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TV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된 오천이면 그건 내용이죠? 누구예요? 오천이. 오촌이 정확히 어떤 관계죠?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씨의 네. 사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씨가 고모예요. 네. 이 두 분의 고모예요. 근데 왜 사촌이 아니라 오촌 조카라고? 아니 고모니까 학렬이 위에 아, 높으니까. 그렇군요. 하나가 저희가 이 정도로 무식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9월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였고, 네. 이 오천 조카였던 박용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사촌 형이었던 박용수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죠. 근데 이때 뭐 국적은 캐나다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네. 단풍나무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이 캐나다에 됐죠. 어울리네. 네. 그리고 경찰은 그러니까 박용수 씨의 가방에 있는 회칼 등을 보고서 평소 사촌 동생의 건방진 태도에 앙심을 품고 칼과 망치로 박용철 씨를 죽인 뒤에 죄책감에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죽은 거죠. 네. 한 명은 죽인 거고 한 명은 자살한 거다. 이렇게 이제 네. 발표한 거고. 네. 이거와 관련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짱구파 보스 황 씨가 라면을 먹다가 천식으로 사망을 한 건데요. 짱구파 이건 좀 너무한 거 같아. 짱구파. 그것도 라면 먹다 천식으로 죽었대요. 음. 참 이게 근데 공교롭게도 이 황 씨가 박용철 씨가 살해된 지 약 1년 만인 2012년 대선을 2달 정도 앞두고 갑자기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누군데요? 이 사람이 예. 제가 설명할까요? 예. 네. 그 박용철이라는 사람이 유경재단의 폭력 사태에 연관이 돼 있어갖고 네. 여러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움을 받죠. 일종의 팽을 당한 거예요. 네. 박용철 씨가 그래갖고 어디에 붙었냐면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총재 쪽에 붙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박근영 신동욱 쪽에 적대하는 네. 쪽에서 반대파였다가 폭력 사태를 주저했다가 그 적대하는 쪽이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 이해하시는 쪽이고. 네. 그분 그래서 있죠. 박근혜 대통령 쪽. 예, 그렇죠. 그러니까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팽을 당해갖고 그 법정 증언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동욱 씨 유리하게 하도록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말하자면은 신동욱 총재의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는 위협을 느꼈겠죠.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주변에 같이 잘 따라다니는 사람이 박용수라는 또 사촌 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 사람 둘이 이제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강남에서 술을 먹고 왕십리 쪽에서 또 2차 술을 먹으러 노래방에 왔는데 그 노래방에 같이 동석했던 사람이 이 짱구파 보스인 황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짱구파가 원래 좀 큰 파입니까? 이제 이 말이 이제 네. 이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짱구파라는 게 있느냐? 어. 왜냐하면 그냥 만들어낸 거냐? 이것도 사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만들려면 좀 멋진 이름을 만들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조직에 대해 몰라. 그 조직은 뭐냐면은 짱구 형 부르니까 음. 수사관들이 짱구파 맞네. 아. 짱구파 이렇게 만드는 형태가 돼갖고 아. 왜 그런 논란이 되냐면요. 어떤 의심까지 되냐면 그 현장에 아예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예, 노래방이란 데에서 있었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그거는 진술뿐이고 증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왜 황실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야 됐냐면은 그걸 증명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 씨에 의해서 박용수라는 사람이 노래방에서 술 먹었어요. 나랑 같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만약에 황 씨가 없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노래방에 갔다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황 씨가 중요했냐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것이 알고부터 제작진에서 간파를 하고 네. 황 씨라는 사람을 추적해서 증언을 듣기로 했었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또 갑자기 천식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네. 소름 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네. 준비하세요, 다들. 소름. 김정남 사건에서 무슨 약품이 쓰였죠? 어쩌고. 브로마, 브로마. 네오스틱이죠. 예. 네. 그 작용이 뭐냐면은 그 근육을 확 당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황 씨가 무슨 뭐였죠? 천식. 네. 천식의 증상이 어떻죠? 기침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걸 다치게 하는. 그러니까 기관지를 이렇게 확 그렇죠. 아. 기침을 왜 하냐면은 계속 열리니까 기침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의심을 하는 거냐? 네.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의심하는 있다. 거 아니지만은 네. 그 작용제들이 대부분 아. 천식이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때 쓰는 약품들. 그렇군요. 소름. 난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을 위축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근육이라는 아니 근데 거잖아요. 그거는 네. 이해하겠는데 그게 소름 끼칠 만한 얘기라는 게 뭐랑 연관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그렇게 천식으로 위장해서 그런 약품을 이용해서 죽였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거 사람이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리액션이 이렇게 그러게. 없어서. 아, 그래? 근데 이제 어. 아주 일반화된 약품 여기 독곡물이라는 건데 실제로 독곡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약품이에요. 당연히 라면 먹다 죽었겠지 이걸 설명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라면 먹다 죽었는데 네. 그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이 사람이 천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천식이 있었다는 거를 어떤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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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아. 근데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천식이야. 너무 흔한 또 질환이라서. 갑자기 그 검사외전 그 영화 생각나네요. 저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영화를 진짜 안 봐 이 사람은. 영화 볼 시간 어디서 시사정비서 준비해야지. 영화를 진짜 안 봐. 아무튼 한가해. 예. 검사 자. 예전에 뭐가 나왔어요? 검사외전도 네. 그 조사받는 사람 한 명이 조사실에서 죽어요. 근데 천식을 앓고 있어가지고 이거 호흡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해야 되는데 다른 검사가 와서 그걸 치워버려. 그래가지고는 사실상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을 밑에 있는 검사한테 지우게 하는 내용인데. 네. 그래요. 황씨 살인 사건이라고 말을 해버렸네요. 그냥 변사 사건. 네, 변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앞에 이야기한 이 박용수 씨가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는 그 강북경찰서에서 네. 했고 현장에 나간 거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팀이 나갔고요. 하필 또 제가 또 일했던 데라서 사실 많이 부담이 되는데 부담이 된다는 뜻은 어떤 거기서 그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장 증거 처리는 제대로 됐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증거 처리와는 다르게 저 정도 사람이 알 정도면 현장에 오랫동안
20년 넘게 한 사람들은 대충 보면 이거는 네. 이상하다는 걸 알거든요.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기 사촌 동생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네. 자기는 자살했다는 건데 네. 이제 그게 이제 현장 상황과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어떤 정황적인 것을 빼고라도 네. 그 박용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거구거든요. 네. 네. 거구란 사람을 오늘은 거구가 많이 나오네. 네. 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저기 유경재단 사태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목소리를 걸걸하고 막 네. 이 정도에 쉽게 우리가 말하는 깍두기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을 사촌형이라는 사람인데 좀 왜소해요. 많이 왜소해요. 네. 네, 그 사람이 칼하고 흉기랑 또 뭐 저 맨손하고 장도리, 망치를 가지고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사진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을 보면은 이건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뭐 조사는 했지만은 그렇게 했고 핵심적으로는 그 두 사람 다 뭔지 말하는 수면제 성분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박용철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먹었고 네. 그 죽였다고 하는 사람도 일정 정도, 그러니까 한 알 분량 이상의 걸 먹었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제일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수면제를 먹어? 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가면은 그럼 그걸 언제 어떻게 먹였는가 때문에 앞에 짱구파 황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름. 짱구파 황 씨가 먹였나? 아니면 네. 그 상황을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나? 라고 돼야 돼요. 시간상으로.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짱구파 황 씨가 나오는 거고 그럼 현장 상황에 다시 돌아가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박용철 씨가 이제 거기서 살해를 당했는데 그 상황은 아무리 맞춰봐도 박용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더 결정적인 거는 거기서부터 북한산위까지 범행 시간이 약 1시에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를 걸어서 산꼭대기 거의 중턱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해야 되는데 현장 상황은 네. 근데 밤에 산길 걸어보셨어요? 무섭죠. 랜턴 없이 걸어보셨어요? 아니요. 길이 없는 길을. 그걸 갔다는 거예요. 네. 몸에 상처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빛에 의지해갖고 새벽 1시에 그 산길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것도 가방을 메고. 네. 근데 유일한 건 자살해러 올라가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유서는 나왔습니까? 유서는 뒤에 나왔는데 유서에가 나온 게 그거예요. 내 시신을 절대 부검하지 말고 화장하라고 나와요. 근데 유서를 필적 분석을 안 했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상식적인 부분에서 현장에서는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거 자살 맞네라고 하면 어쨌든 아까 네. 그 노래방에 없을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말도 하셨는데 이게 뭐 80년대 90년대의 얘기가 아니고 2011년 1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래방이 있는 정도의 동네면 온갖 CCTV들이나 막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없어도 실제 그 현장에 누가 들어갔고 하는 건 충분히 경찰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수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술을 100%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당시에. 근데 그 현장을 딱 보고 나서 이거 자살이네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뭐 유서에 대한 필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현장을 보고 그런 뭐 자살이네 아니네를 최종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는 약간 좀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판단의 권한 있는 사람은 이 경찰서장, 형사과장 2명. 그러니까 형사과장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찰서장이 동의하거나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강북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의원님도 아시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뭐 했던 의심이 나는 게 그런 얘기를 그 뒤에 사람들이 많이 한 게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어쨌든 판단은 형사과장이나 그 경찰서장이 하는 거고요. 같이 나간 쪽이라고 하면은 과학수사계, 그러니까 지방청 과학수사계 쪽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럽니다. 여튼 근데 이제 이 사건과 연관돼서 짱구파 이분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막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또 이제 최근에도 보면 VIP의 5천간 살인사건의 진실을 다시 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사람을 다 죽이는 거네. 이게 바드 카운트를 그것이 알고 싶다 카운트로 해야겠네. 응? 이걸 찾아보려고 했죠. 그래서
꽤 괜찮은 증인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도 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의 수행 비서 주모 씨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이것도 그러면 쭉 연관되는 스토리인 거잖아요. 연관되고 다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것도요. 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서경찰서가 부검을 해서 그 사인을 밝혔는데 관상 동맥 경화에 따른 허혈성 심근경색이라고 밝혔어요.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이게, 네. 심장의 근육이 그 일부가 굳어갖고 네. 그 안에 혈관이 죽으면 이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죽다가 허혈성으로 해서 심근이 경색되면 팍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근경색과 같은 건가요? 같은 거죠. 음. 같은 건데 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백남기 농민의 그 사인 추정할 때도 1차 사인, 2차 사인, 3차 사인이 있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울대 병원에서는 굳이 1차가 아니라 2차로 가서 하려고는 분명 의도가 있었죠. 네, 네. 이건 2차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한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하면 심장이 멈추는 네. 거죠. 네. 누구나. 최종 사망은 다 호흡이 가서 죽는 겁니다. 음. 중요한 건 1차. 그러니까 뭐 목을 졸랐냐, 입을 막았냐, 뭐 이런 거죠. 그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우리 수사가 이렇게까지 매번 이상합니까? 그러게요. 많이 허술합니다. 어, 그거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원론 따로 현실 따로를 가르쳐야 되는데 되게 피곤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외압에 의해서나 아니면 뭐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허술한 건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허술해지는 건가요? 간혹 이제 뭐 가끔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명한 이유 없이 덮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깊이 찾아야 돼.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시간과 돈이 없고 하다가 이제 엎어지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렇게 돼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엔 이건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엎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주요 이제 이런 박지원 회장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요. 네. 지방청이나 경찰청에서 매우 주요하게 봅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이제 뭐 지방청으로 이관을 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하서 할 수는 없어요. 주요하게 잘 관리된 결과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뭐 이렇게 그냥 신경쓰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제가 의심하는 거는 그런 네. 거죠. 네. 1차가 필요하다. 1차가. 음. 그러니까 말하는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아주 비만이어 갖고 네. 갑자기 뭘 뭐 먹다가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됐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라는 걸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되는 건데 네. 제가 항상 이런 수사 발표 때 욕을 많이 하는 거는 이 새끼들아 네. 1차를 발표해야지 왜 2차를 발표했냐. 근데 국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라는 발표는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발표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의원님 죄송한데 의원님들도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아요? 법과학을 잘 해주는 거 아니고 네. 표성원 의원 정도는 아실 텐데 너무 바쁘시니까.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주요 여당에도 경찰이었던 분들이 많죠. 네. 검사였던 분들 많죠. 근데 그분들은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볼 때 사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황이라든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왜 타살로 볼 수 없는지, 왜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네. 그 정황적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꼭 그렇게 쓰러져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황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이 평소에 이제 활발하게 운동을 하시고 있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갖고 수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평소에 완전 뭐 사는 것도 개판이었고 뭐 포금하고 뭐 그랬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플로우 차트로 해서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면은 네. 네. 근데 문제는 그걸 수사를 하게 되면은 많은 다른 게 드러나잖아요. 네. 네. 그죠? 이분이 유경재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서 유경재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실을 조금이라도 알거나 아니면 그것을 언론과 접촉하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거나 하면 죽는 거죠. 이 네. 주모 씨가
전날 누구를 만났는데 사실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이 모시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걸 다 이제 언론에다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박영철 씨, 박영수 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플로이 차트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분이 누굴 만났고 거기서 뭘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럼 안 되죠. 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네. 이런 그러니까요. 진짜 그- 이 유경재단과 관련된 분들이 다 바디카운트 여기 안에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경재단 바디 카운트가 한 명 더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이분은 사고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서 네. 이 바디 카운트라고 하는 건 약간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제 선거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 그러니까 유경재단 폭력 사태 원래 주도했던 7인의 멤버였었던 지금 이제 문거리 3인방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원래 문거리 권력은 4인방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춘상 보좌관이 4인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그러니까 네. 사람이었던 거죠. 이춘상 네. 보좌관이. 근데 선거 기간에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실제 선거 기간에 교통사고 진짜 많이 납니다. 오.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나고 신호 위반 다 하고 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네. 하루에 당 대표나 뭐 대선 주자나가 움직이는 거리가 많아서 지역별로 한 20군데 정도로 돌아다녀야 돼요. 네네. 그래서 기자단들도 그 20개를 다 못 따라다녀요. 아. 그래서 A조, B조로 해서 음. 그 다음 단계는 이 팀은 안 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근데 후보들은 경찰 경호를 받고 가니까 네. 그냥 뚫고 가거든요. 네. A급 경호를 해주니까. 근데 그 대변인단이나 수행원들은 경찰이 에스코트를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냥 불법으로 다녀요. 음. 그냥 버스 전용 차선 아마 딱지 끄는 걸로 치면은 몇백만 원 나올 거야 선거니까. 네. 과속 방지 이런 거. 근데 그래서 그냥 교통사고로 사망했겠거니라고 우리는 이충상 보좌관은 생각하는데 네. 여튼 이제 이분도 유경재단 사건, 특히나 네.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네. 일단 카운터에는 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시 그렇죠. 이분의 포지션 때문에 의문났던 그거죠. 이분 포지션이 그 지금 대통령이신 분의 거의 수석 보좌관 네. 상태잖아요. 나머지 세 분이 약간 밑에 있었던 예. 분이고,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정 씨라든가 최 씨 같은 사람들 포지션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춘상이라는 사람이 이 죽을 때도 그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포지션 겹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뭐 의원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내 건데 내 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네. 그 옆에 있는 형제라도 물어뜯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의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알력 있었어요. 다툼. 예, 알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네. 생각이 혹시 저랑 포지션이 겹치는 분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는 언제든 그 물러날 용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 누구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진성준이요. 진성준? 노잼. 그래 맞아. 그리고 또 이준석하고도 또 가끔 웃기던데. 아니 그게는 뭐 우리 당은 아니니까 그래요? 같은 직을 할 일은 없잖아요. 진성준 의원님 보고 계시면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언제든. 의원님. 서로 멈췄어요. 아 그리고 솔직히 진성준 의원님이 뭔가 사고를 당하면 김광희 그렇지. 그럴 수 의심받지. 있어 하는데 노잼 개판 수장 노리고. 내가 사고를 당하면 아이 진성준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평판 관리가 중요한. 평판 관리가 거지. 중요해. 큰일 났네. 다 죽어. 오랜만에 해봤다. 예. 오늘 되게 어울리는 드림인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 자, 이렇게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의 사건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사건들도 이제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 첫 번째 사건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번개탄 피워서 자살한 분이 두 분 계세요. 예. 네.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최모 경위. 2014년 12월에 그 조수석에 번개불을 피우고 그 사체로 발견이 되셨고요.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전에 그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던 RCS 프로그램이라고 네, 하는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또 번개탄을 피우고 흔히 잘 자살했어요. 아시는 마티즈. 그렇죠. 네. 그 이분들이 근데 하나같이 의심이 받는 게 이렇게 그 가족들의 증언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국정원 임모 씨 관련된 마티즈는
저 김호지 총수의 거기 나가서도 제가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티즈에 번개탄을 펴서 한번 죽은 거 실험해 보자. 그 마티즈가 작잖아요. 네. 네. 근데 열 축적이 굉장히 높아요. 아, 더워서 안 되나요? 더우면 무슨 문제냐? 네. 타버려요. 아, 네. 자동차가. 왜냐하면 차 안에 여름에 네. 차 안에 저 라이터 일회용 터지죠. 라이터는 네. 터지죠. 그러면 그게 불이 붙어갖고 싹 타버리거든요. 네. 번개탄이 얼마나 열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번개탄을 미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한 다음에 넣고 그래도 열이 높아요. 작으면 열이 이제 복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파가 녹아갖고 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번개탄 자살일 경우에 종종 아니면 상당수가 앞에 놨을 경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소되는 거고 뒤에 놓으면은 가능해요.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그때도 말씀드린 이런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린 거는 이렇게 죽는 사람이 또 많으니까. 아, 근데 그 부분하고 뭐 당연히 마티즈의 돌 괴었다는 것부터 시작해 갖고 네. 그다음에 또 이 자살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차문 틈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저수지 밑에서의 현장 상황에 대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저는 이제 설명을 했고요. 네. 상당 부분이 이건 좀 매치되지 않는 부분이다. 네. 적어도 그 부분이 있었고 최경희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형님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특검에 네. 이제 그걸 진정서를 제출을 해서 수사해 달라고 했는데 네. 뭐 수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상황 자체도 되게 웃긴 거는 그 길 경기도 이천에 있는 그분 고향에 있는 길 이렇게 오픈되지 않은 약간 오픈되는 곳에 길가에서 자살을 했거든요. 네. 태워갖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거를 그 번개탄을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는 길인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부분이 규명이 안 되고 이 최경희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사가 전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네. 유서와 정황을 보고 이제 내사 종결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정 활동하면서 참 반성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참 잘할 걸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진짜 알고 보면 참 부드러운 남자이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네. 네. 근데 국회에 있을 동안 이미지라고 하는 게 음. 되게 좀 강한 이미지여가지고 음. 무슨 누구 죽고 뭐 하여튼 이런 일 있으면 항상 조사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의문사 같은 거 조사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까 이 최경희 사건 있을 때는 이름도 좀 특이해. 십상시 게이트라고 하는 조사특위위 간사 맡아가지고 일을 했었고 이 국정원 임모시 사건 때는 제가 정보위원이기도 했었고 RCS 프로그램 대책특위 맡아가지고 또 하기도 했어요. 네. 네. 예, 근데 그냥 사람이 죽고 하는 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뭘 알아요. 그냥 그렇게 죽었나 보다. 아이고 좀 의심되네. 라고 하는 정도로만 넘어가 버리지. 아. 네. 구체적인 것들을 막 찾아보려고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 아, 그럴 때 그 교수님한테 이게 자문하셨어야지. 아유, 구하셨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처음 뵈가지고. 아이고. 예, 네. 큰일 났네. 이제 표창원만 들어가셨으니까 뭐 이런 문제 좀 그렇죠. 국회에서도 많이 이제 좋아지시겠죠. 네. 근데 이 정윤의 문건 당시에 문건 자체에 대한 그 사건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로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국정농단이라 당시-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그거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바뀐 거 프레임이 뭐 어떻게 대통령 진행된 한마디로 거예요? 바뀐 거죠. 그때는 살아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네. 국무회의 때인가 수석비서관회 때인가 대통령이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찌라시다. 찌라시의 내용이고 이 내용은 찌라시인데 그것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국정농단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 한마디로 모든 언론의 타격이 네. 그렇게 갔고 그것을 유출했다고 의심받았던 뭐 참호경위를 비롯한 우리 지금 국회의원 된 분 누구죠? 조홍천. 조홍천이라고 하는 분이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로 주 공격 대상이 이제 네. 잡혀진 거죠. 네. 그리고 세계일보는 갑자기 뭐 압수수색하고 네, 뭐 그쵸. 이제 이런 상황들이 초래되면서 십상시 그 위원회 조사단에서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니, 없어요. 너무 공격적이네. 그냥 했어. 그냥 하고 청와대 앞에 한 번 가가지고 네. 제대로 하라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때 밝혔으면 그러니까요. 국정농단 이때 끝났을 텐데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세계일보가 문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음. 네. 근데
그 세계일보가 쫄았어 그때. 그쵸. 예. 그래가지고는 그 뒤로 문건을 안 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후속타를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 이게 남 탓하면 안 돼. 그때 자기가 밝혀냈어야지. 뭐 정보를 안 줬다 그러면. 근데 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결국에 그 사장님이 나중에 청문회 와가지고 다 까발리셨잖아. 이때 네. 말 못했던 걸. 마치 그분이 그 세계일보 사장님이 청문회 때 한이 맺힌 것 같았어. 그러니까요. 그때 근데 당시 얘기했으면 너무 막 의원님도 그렇게 올라가고 얼마나 잘 좋아. 까발리시면 안 돼요. 왜요? 예? 마티짓 하니까. 아니요.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아 그러세요? 순천에 출마하시려고. 아 진짜로 그분이? 아니 아. 그럴 것 같아. 너무 유명해지면 출마하실지 몰라. 하여튼 순천에 누가 출마할까봐 되게 노심초사하고 있어 지금. 바디 카운트. 김광진 바디 카운트.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죽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내사 종결되면은 예. 그냥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누가 죽여? 왜냐하면 근데 네. 예를 들면 2달 전에 네. 2달 조금 넘었겠군요. 2달 조금 전에 제 자동차에 블랙박스 유심칩만 빼가. 오. 진짜요? 네, 근데 차에 뭐 제 노트북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블랙박스를 통으로 띄어가면 얘가 누가 훔쳐서 쓰려고라도 하려나 보다 생각하죠. 근데 블랙박스에 유심칩만 빼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 프로파일링 한번 진짜. 해주시죠. 이거 어떤 노인가인가요? 경고겠죠, 경고. 근데 유심칩만 뺐다는 거는 그 티를 안 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빼도 모르니까. 유심티 빼면 소리가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고음이? 그 저희가 차에 있을 때가 아니니까 경고음이 나든 안 나든 뭐 상관은 없을 거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그 유심칩 안에 네. 제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그쵸. 동선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녹음도 돼요, 녹음도. 예, 네. 저희는 안에 녹음은 다 거의 끊는데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일반 동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 같은 경우는 뭐 롯데호텔을 간다 그러면 네. 롯데호텔 주차장에 그냥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래도 누가 태워다 주는 거니까 입구에서 누구를 만났고 마지막에 내려올 때는 누구랑 빠이빠이 했는가까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유심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적들이 다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그죠. 그것을 아예 도둑이 든 게 아닌 것을 명확하게 딱 선언하고 가는 거니까 찝찝하죠 사람이 살면서. 교수님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럴 수 있지. 수사를 네. 이렇게 해요. 아. 왜냐하면 그 뭐 어느 지방청이라 이게 못하지만은 그 까먹었다. 부엉이 프로젝트인가가 있는데 그 의원님도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그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때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주변에 있는 그 차에 네. 블랙박스를 다 수거를 아. 하고 네 그거를 이제 그 차 번호의 위치마다 이제 넘버링을 해갖고 네. 그 순간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어요. CCTV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가 이제 정규 매뉴얼 수사는 아닌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반 형사 사건이나 이런 강력 사건에는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게 정상적인 수사를 위해서면 필요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 거죠. 근데 그게 예. 애매한 거는 엉뚱한 사건이죠. 정치적인 사건에 그렇게 전용을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용 안 하겠어요. 얼마나 유혹을 많이 느끼겠어요. 어. 통선이 그냥 금방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하신 그 저기 유심칩 그 부분은 아마 관련돼 있을 거예요. 빨리 다 봤으면 돌려주세요. 또 사야 된단 말이야. 예. 무섭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 말고도 박근혜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이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바디 카운트에 체크가 됐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최태민 씨를 파헤쳤던 종교 연구가 탕명환 씨가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난 94년에 자기 아파트 근처에서 한 광신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네. 그리고 제4공화국이라는 그 MBC 드라마였죠. 이 제4공화국을 촬영했던 촬영 감독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그 사람만 이거는 노린 게 너무- 아니라 그 촬영 팀을 노렸는데 네.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분들은 요행이 살아남았다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특히 이제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 이동할 때 교통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해버리니까 상당히 좀 의문을 가졌던 네.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박정희 생가 회장이 2008년에 그 총선을 앞두고 20대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서 생가 보존회장. 생가 보존회장이 음. 김재학 씨라는 분이 20대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유병원 씨.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의문사죠. 그때 회자됐던 말 중에 하나가 유병헌 시신이 발견되니 유병헌이 기뻐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들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유병헌이 죽은 걸까? 뭐 이제 세월호의 실소유주니 뭐 이제 이 내용들 있잖아. 그거는 좀 논외로 치고 사건 자체 사망 사건으로만 봤을 때의 유병헌이라고 하면 진짜 유병헌은 죽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이제 그 우리 의원님이 순천 지역구시지만 제가 순천에서 대학 교수도 하고 그래서 순천대학교에 계셨어요? 아니요 순천 청암대? 예, 그 앞에 있는데 제일대학교. 예. 순천에서 출마하실 생각은 혹시? 전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네, 순천에 출마한다 그러면 카운트돼요. 이게 카운트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그리고 이때 유병헌 시체가 발견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YTN이랑 같이 네. 네. 라이브로 했었죠. 그리고 그 순천 지역은 잘 압니다. 네. 두 분 다 그럼 시체를 보신 거예요? 유병헌 시체를 실제로 의원님도 보셨다고. 보셨다면서요? 네. 저는 시체 봤어요. 예. 저는 이제 시체는 그 뒤에 봤고 현장에서 목뼈 3개 네. 그거 보고 거기 발견한 사람들 봤죠. 그러니까 아까 뭐 그 RCS 프로그램 특위니 뭐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때 이제 세월호 국조특위 네. 위원을 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일 많이 했잖아요. 뭐 연관되는 일은 많이 했는데 결론은 밝힌 건 없어요. 근데 이때 그 유병헌의 시신이 이제 밝혀져서 유병헌이냐 아니냐라고 한 논쟁에 막 붙어서 그러면 국가수에 가서 냉동고에 있는 유병헌을 봐보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확인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한 거죠. 근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 그걸 보면 뭘 알아? 사실. 근데 진짜 이제 냉동고에 있는 시신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시신도 아니고 네. 저는 그게 냉동고인 줄 알았어요. 음. 근데 냉동고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냉장 상태. 아. 예, 여서 그분이 이제 구더기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아. 덮여 있는 그렇죠. 건데 그 구더기가 그대로 거의 살아 있어요. 예. 근데 왜 냉장을 보관하는 거죠? 뭐 그럼 신선도를 시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썩어가는 거 아닌가? 부패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얼리면 거기서 조직이 파괴되나요? 얼렸다 풀면은 파괴가 되겠죠. 아. 이제 그 구더기 활동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그 네. 령을 파악할 수 있죠. 구더기의 령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알 수 있는 어. 거라서 아. 그 굳이 냉동을 할 이유는 없어요. 아. 근데 우리 느낌은 당연히 네, 맞아요. 냉동돼 그렇지. 있는 그 상태를 그걸 볼 유지해야 거라고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거든요. 그 냄새나 이제 썩어가는 중이니까 아. 그래서 그때 9명인가 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명, 3명밖에 못 봤어요. 다 여성 의원들이랑은 못 보겠다고 하고 시체가 훼손돼가지고 그때 이제 유병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 이빨을 봐야 된다. 그 이빨이 뭐 하는 거 그냥 손가락 뭐 하나가 그때 잘렸든가 뭐 그걸 보라는데 네. 이제 그걸 그래갖고 결국은 2명인가 3명인가 들어갔어요. 저랑 박원석 의원인가 뭐 누구랑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럼 손가락을 한번 봐라는 거야 날 보고. 그래서 보면 아나. 보면 아나. 근데 하여튼 잡고 손가락 1등 한번 이렇게 보긴 봤죠. 근데 참 이분도 그때 이제 그 사망하면 치아 기록, 의료 기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밝힌다는데 이분은 치아가 뭐 금리빨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도 의료 기록은 하나도 없죠. 야매로 하셨구나. 네. 다 어디서. 아니 거기 그 뭐냐 안성에 있는 금손 지하에 네. 의료실이 따로 있어요. 아. 치과 의료기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 기록이 하나도 없고 다 이상한 사람들은 기록이 없어. 우리 황교안 총리도 단 맞은 기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3가지가 있었죠. 네. 치과 기록, 여기 손가락 변형, 그 다음에 이제 뭐 DNA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 많이 얘기된 게 그 손가락 그 변형된 부분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건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치는. 근데 이제 국가수에서는 자랑스럽게 이제 봐라 이거 여기 변형된 거 맞냐라고 했을 텐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정확히 현미경적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냥 의원님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였고 의료기록은 말씀하신 것처럼 치과 의료기록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유병헌의 개인 주치, 치과 주치가 가지고 있는 것도 기록은 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의심이 많았던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은 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와서 확인을 했어요. 본인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당신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 기록이 있냐? 그걸 맞춰봐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없는데
자기가 치료를 해왔던 것으로 보면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 게 그때는 많았던 게 주로 이제 그런 거죠. 그 내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유병원 주변에는 네. 네. 그 의료인들이 다 그 내부자들이었던 거예요. 아. 의사들 많았잖아요. 네. 그때 나와서 했던. 그러니까 경찰 수사의 입장에서는 증언은 신뢰할 수 없어요. 네. 내부자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어요. 이해관계자인데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근데 진짜 그냥 잘 가다가 길 가다가 돌불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맥없이 땅에서 썩어서 죽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발견된 뒤부터 거의 한 1년 넘게를 뭐 거기 자유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시사 프로그램 네. 거의 계속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저기 후속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아마 그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랑 같이 하시면 우리 또 사망 사건 큰일 나는데. 그 JTBC의 스포트라이트라는 데에서 네. 네. 아주 본격적으로 뭐 이제 접근을 해서 했는데 그분들도 겁을 내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움직였을 때 그 뒤에서 따라오는 애들이 미행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죠. 그 스포트라이트 팀 PD들한테 이거는 조금 이따 하시라고. 이건 위험하다. 왜냐면 아직도 네. 이 상황을 저기 정리가 되지 않은 거라서 네. 만약에 이게 그 실제적으로 어디가 연결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방송도 중요하지만 목숨도 중요하지 않냐라고 해갖고 그때 아마 JTBC 1회 방송분에서 그걸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부실하지라는 걸 많이 느끼셨어요. 네, 이제 맞아요. JTBC 네. 1회가 유병원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건 그분들도 알고 다 아는 거죠. 근데 아마 정권이 바뀌면 다시 그 방송. 근데 시간이 지나면 유병원도 이제 화장해버렸고 그 현장도 다 없고 뭐 그런다고 수사 기록을 진짜 꼼꼼하게 서류라도 남겨놓은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뭘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때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이 만들어 놓던 취재가 사료가 있죠. 되는군요. 있죠. 그러니까 공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할 수 있는. 교수님 판단하시기에는 그 근거로 보면 뭔가가 뒤집혀질 수 있을 조금씩 만한 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유, 그럼 살아있는 유병원은 큰일 났네. 그러게요. 저는 살아있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다. 네. 요즘에 뭐 저희 모르는 특조위 걸로 이런 게 그냥. 다시 구성돼가지고 다시 네. 수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세월호 네. 참사 특조위는 다시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당연히 유병원 사업만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죠. 네. 순천 경찰서장 큰일 났네. 지금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박근혜 정권 말기에 내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노승일 씨, 고영태 씨, 이런 분들 뭐 실제로 신변의 위협을 아주 심하게 느끼고 있다, 뭐 미행당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자살당하지 않게 하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팁을 하나 주신다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정상적으로라면 숨어 살지 말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도망 다니면 네. 그런 공격자들은 더 심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기회 포착이 더 쉬워요. 더 많은 공개 활동을 하시고 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더 많이 웃으시고 라고 하면 그 공격자들은 심리적인 위축감을 갖게 돼요. 네. 제일 첫 번째가 그겁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당당하게 사시면은 감히 못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웃긴 말 같지만요. 실제로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뭐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스스로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가능하시면은 항상 이동하는 동선은 루틴하게 루틴하게 하시고 항상 주변에 같이 다니시고.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행동은 잘못된 거네요. 그분들이 막 그 주변과 연락을 끊고 한동안 잠적을 하시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그런 행동은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연락 끊고 어디 숨는 거는 숨는 걸 찾아내는 건 걔네들 이상 더 전문가들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네. 행동하시고 하실 말씀 다 하세요. 빨리 시사정비소로 나오세요. 그거 좋다. 그러면서 하면 공격자들은 당연히 위축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정석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권력자들 주변에서 이렇게 의문사가 이렇게 왕왕 벌어지나요? 이게 예를 들면 다른 권력자들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건가요?
뭐 근데 이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뭐 상존했던 네네. 일들이고 왜 뭐 아버지 시절에는 뭐 닭 사료로 갈고 막 이런 얘기들도 음. 있잖아요. 그건 진짜 사실입니까? 닭 사료로 갈았다 뭐 이런.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파리 프랑스 경찰 쪽에서 했는데 갈았다는 건 모르겠는데 네. 닭사료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 있어갖고 거기에 뭔가 처리된 건 있었는데 근데 끔찍해.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는 확인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음. 그렇지만은 그게 있고 시신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랬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아니 근데 나중에 된 거죠. DNA가 이게 사람 곡인지 닭 곡인지는 금방 알 수 알 수 있잖아요. 있죠.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다시 싹 분해해 갖고 음. 싹 세척을 하는 경우가 어. 있으니까 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하는 지금 거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 김영국 전 중앙정보부장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닭사료 얘기 갑자기 하시니까. 어휴. 그리고 이제 그 권력자 주변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알력이 생기잖아요. 네. 알력이 생기면은 권력 가진 사람들이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죠. 네. 다룰 때 어떻게 되냐면 심각하게 다룹니다. 네. 근데 그거를 죽이려고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다른 데서도 뭐 이런 했는데 이 신문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그 강화된 CIA에서 한 강화된 신문 기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알카에다라든가 IS 대원들을 미국의 이제 특수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문을 할 때 네. 고문, 물리적 고문이 아니라 그 심리적 고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요?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극단적인 좌절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앞에 개를 풀어놓고 성기를 노출시킨다든가 아니면 19살짜리 여군을 앞에 놓고 다 발가벗겨 놓고 뭐 아주 낮은 온도과 높은 온도를 반복해서 한다든가 극단적인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법들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극단적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검찰 신문을 받고 대기업 사장들이 갑자기 한강에 뛰어내리고 그러는 경우도 네. 뭐 네, 대우의 맞아요. 무슨 남모 그렇죠. 사장도 예. 그랬고 성완종 많잖아요. 그런 회장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거기서 죽였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에 비해서 안에 들어가면은 다루는 게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 흔히 말하는 강원의 신문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고 그 앞에 가족을 데려다 놓고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네가 죽으면 이 가족은 살 수 있어. 네가 죽으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살을 시키는 거죠. 네. 네. 그것 우리 흔히 말하는 자살 당했다. 예, 그렇게 네.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권력자들 주변에는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당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살하는 경우들 그리고 강요해서 자살한 경우들 네. 그런 경우는 실제로 부검하면 나타나지 않아요. 네. 뭐 그렇죠. 죽인 게 아니니까 네. 스스로 한 거니까. 근데 동기는 타살이죠. 음.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바디 카운트라는 게 많이 나타나는 거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의 권력자 주변에는 흔히 나타나는 부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민주적인 권력이라면 조금 덜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야지 민주주의 그렇죠.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체주의 국가라든가 아주 안 좋은 권력자들은 권력자 주변에는 네. 그걸 용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하시는 것처럼 네. 나는 몰랐어. 근데 주변에서는 다 해군 알잖아요. 알면서도 묵인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묵인할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김정은이 훨씬 솔직하네. 그냥 아예 잡아다 곡사포로 그냥 쏴버리고 막 이러잖아. 맞아. 아 진짜. 그러면 요즘에 SNS에서 이런 얘기가 농담처럼 막 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막 남겨놓잖아요. 자살 당하기 싫어서 농담처럼 막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혹시 나중에 그렇게 자살을 당하게 된 경우에 SNS 같은 곳에 남겼던 그런 흔적들이 어떤 수사에 참고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요즘 수사 그러니까 심리부검이 기본 메뉴로 들어가 있으니까 가장 먼저 이제 자살한 사람의 사회관계 네. SNS를 다 뒤집니다. 다 뒤져갖고
그 이전에 최소한 1, 2년 안에 있어서의 심리 변화 네. 체크를 합니다. 음. 해갖고 이 사람이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음. 물론 이제 현장 상황이 먼저 체크가 되겠죠. 그건 했는데 이 모든 게 매뉴얼화돼서 우리가 지금 앞에 갔던 많은 사건들이 똑같이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된 거죠. 그럼 의미가 있네요. 우리 오늘 다 한마디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우리는 자살하지 않는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 절대 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의원님만 나 오래 살고 하시면 될 싶어. 것 같아요. 전 뭐 빨간 마티즈를 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주위 분들한테 그 말 했어요. 만약에 내 유서가 발견돼도 유서의 가장 마지막에 마침표가 찍어져 있으면 그건 내가 원해서 쓴 게 아니라고 생각해 주라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썼으면 마침표라고 하는 것은 쓰다 보면 이제 내용은 강요에 의해서 따라서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끝에 마침표를 쓰거나 안 쓰거나 사실 별 의미 있는 건 아니죠. 상대방에게는. 근데 안 써놓은 거에는 점을 찍을 수 있지만 점을 찍어놓은 거에는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마침표를 찍어놓은 유서가 발견되면 이건 내가 내 의지로 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농담처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주십시오. 그 증인이 되면 안 되는데 나 큰일 났네. 필적 감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잠깐 드리면요. 국가수의 그 문서 분석실 같은 데에서 필적 감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김기설 사건이라든가 네. 네. 그거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과를 했나요? 국가수의 문서 분석 승승장구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네. 우리나라의 문서 분석이라든 것이 일단 정상화 누구 말대 정상화 되려고 하면 그거부터 사실은 국가수가 기관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그 사적인 형태의 문서 분석 연구소를 차려갖고 나와서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또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공신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재판하는 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기범들이 문서를 이용해갖고 저기 해갖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걸 맡겨갖고 했는데 진짜 가짜게 명확한데 자기가 가짜라고 했는데 사기범들이 근데 네. 결론은 이걸 감정한 사람은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문서 분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매뉴얼화된 공신력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유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건 신뢰하지 않으셔도 돼요. 현재 상황에서. 국가수의 감정도 근데 재판정에서는 신뢰되잖아요. 그건 이제 무슨 신뢰냐면은 재판장이 인정하는 거죠. 음. 근데 재판장이 인정한다고 그게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그건 진실하고는 또 다를 수 다를 수 있다. 재판장의 거죠. 판단일 뿐이다. 판단일 뿐이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새는 문제가 많은 거는 검사 쪽에서 문서 분석을 한다 그래도 변호사님 쪽에서 탄핵하고 또 반대하고 그래서 재판장 분들도 골치 아픈 거는 이게 명확하게 아주 DNA 조사처럼 딱 정해진 거면 편하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이게 논란이 많이 음. A란 B란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하고 C란 D란 사람은 틀리다고 해요. 문서 분석. 그럼 재판장은 어떻게 보면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네. 복잡.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국가기관이 나서 갖고 문서 분석에 대한 정규에 그런 사람을 키우든가 네. 아니면 뭘 하든가 해야 되는데 국가수가 저꼴이니까 그래서 좀 국가수 사람인지 저를 욕해도 상관없지만은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대선 그런- 주자들 우리 방송을 꼭 들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국가수의 그런 수사라든지 뭐 분석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신뢰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그래서 믿으면 참 될까요? 이제 미국의 CSI 시스템 같은 경우는 CSI 네. 미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CSI 같은 경우는 그게 민간 연구소이거나 아니면은 일종의 그 계약 관계이거나 그렇습니다. 그게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는 국가 공인기관이라는 것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왜 김기설 그 얘기를 했냐면은 국가의 권력이란 것 속에서 과학이 숨어버리는 거죠. 이게 제가 최창원 교수님하고도 그 얘기를 잠깐 말씀 나눈 건 그런 건데 국가수의 연구원장이나 그 대표를 굳이 행정자치장관이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적어도 이런 중요한 기관의 사람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자. 그리고 거기에 임명되는 사람들 그 여튼 자연과학자나 법의관들 자체도 좀 민간에서 공적인 신뢰를 받게 하게 공개를 하자. 네. 그럼 지금까지 국가수에서 DNA 검사가 오류 났던 것이 몇 건이냐? 이거 발표했나요? 발표 안 해요. 네.
그 화성의 그 노양 사건 같은 경우도 국가수 연구원이 침튀겼었고 개판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증거를 잃어먹고 다 개판 만들어놨어요. 네. 이게 미제 사건 된 거란 말이에요. 공개를 하고 그럼 그 누군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 국가수가 그냥 국가수니까 믿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떻게 했냐면 계약을 하거나 그런 어떤 그런데도 신뢰받는 건 뭐냐면 오히려 공개돼 버리니까 네. 서로 거기는 잘못된 게 있으면 다음부터 계약이 안 될 그렇죠. 테니까. 이렇게 되는 예.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재판에서 승소하고 밝혀지면은 거기 신뢰받고 이렇게 돼야지 우리도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부분.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KDI나 뭐 국책연구기관 이런 곳들이 공정하게 뭔가를 연구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정부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진짜 하나하나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새로운 나라에서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는 거는 신뢰할 수 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글쎄요. 70 정도? 국가수분들이 저를 엄청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수의 신뢰도에서 흠집을 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하시는 국가수의 분들한테 다시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당신들이 오류냈던 거를 통계를 내봐라. 네, 맞아요. 그럼 우리한테만 들어 국회에 제출을 해라. 근데 국회에 제출 안 하거든요. 아니 근데 유병헌 사건 때 제가 국가수 가보니까 그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뭐 키가 왜 안 맞아요? 그러면 갑자기 키를 늘려. 뭐 왜 손가락이 이거 볼 때랑 이거랑 달라요?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좀 이유를 대. 뭐 빛의 반사로 그냥 그렇게 보인 것일 뿐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과학의 진짜,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키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좀 이상한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 프로 중에 하나가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거든요. 다음 정부에 이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박근혜 바디카운트 얘기를 좀 푸는 전문가로 제가 모셨는데 다음에는 배 교수님을 국가수 원장으로서의 능력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섀도우 캐비넷을 한번 네. 모셔보도록 하죠. 예.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드실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오늘 김광진의 시정비소 박근혜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박근혜 바디카운트라고 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거론한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게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그 전에 박정희 신화로 비롯된 한국 사회의 이 모순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일들 그리고 그 노동자들,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박근혜 카운트, 박정희 카운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디 카운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잘 만들 수 있게 시사정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시고 저희들이 살아남기 위한 광고와 후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정비서 화이팅. 살아남으시길 바라고. 살아남으시길 바라고. 뭔가 중의적이다. 이거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중의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들이 저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자, 싸가지 한번 해주세요. 동시에 해볼까요? 소름. 안 맞아. 이분하고 예. 호흡 못 맞추겠어. 자, 아까 말씀하신 네. 오천 조카 박용철과 그의 사촌 박용수의 살인 사건. 네. 이 미스터리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TV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된 오천이면 그건 내용이죠? 누구예요? 오천이. 오촌이 정확히 어떤 관계죠?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씨의 네. 사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씨가 고모예요. 네. 이 두 분의 고모예요. 근데 왜 사촌이 아니라 오촌 조카라고? 아니 고모니까 학렬이 위에 높으니까. 그렇군요. 하나가. 저희가 이 정도로 무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9월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였고 네. 이 오천 조카였던 박용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사촌 형이었던 박용수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죠. 근데 이때 뭐 국적은 캐나다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네. 단풍나무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이 캐나다에 됐죠. 어울리네. 네. 그리고 경찰은 그러니까 박용수 씨의 가방에 있는 회칼 등을 보고서 평소 사촌 동생의 건방진 태도에 앙심을 품고 칼과 망치로 박용철 씨를 죽인 뒤에 죄책감에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죽은 거죠. 네. 한 명은 죽인 거고 한 명은 자살한 거다. 이렇게 이제 네. 발표한 거고. 네. 이거와 관련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짱구파 보스 황 씨가 라면을 먹다가 천식으로 사망을 한 건데요. 짱구파 이건 좀 너무한 거 같아. 짱구파. 그것도 라면 먹다 천식으로 죽었대요. 음. 참 이게 근데 공교롭게도 이 황 씨가 박용철 씨가 살해된 지 약 1년 만인 2012년 대선을 2달 정도 앞두고 갑자기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누군데요? 이 사람이 예. 제가 설명할까요? 예. 네. 그 박용철이라는 사람이 유경재단의 폭력 사태에 연관이 돼 있어갖고 네. 여러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움을 받죠. 일종의 팽을 당한 거예요. 네. 박용철 씨가 그래갖고 어디에 붙었냐면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총재 쪽에 붙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박근영 신동욱 쪽에 적대하는 네. 쪽에서 반대파였다가? 폭력 사태를 주저했다가 이거 심각한 발언인데. 박근혜 예?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죽고 있는데 이러다가 전 국민을 용의자로 만들겠어요. 그게 우리가 이거를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음. 의문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저희끼리 얘기해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전문가님 저희가 모신 거잖아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일단 바디 카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근혜 바디 카운트다라고 하면 박근혜 주변에서 그 연쇄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뭐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박지만 씨의 수행 비서가 최근에 또 돌아가셨죠. 뭐 이런 석연치 않은 이유 때문에 박근혜 씨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저희가 모아서 이 사람들이 왜 죽고 뒤에는 또 어떤 정황 배우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네. 네, 맞아요. 신기하게도 진짜 이상하게 박 대통령 주변에 항상 의문의 죽음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름. 이게 뭐야? 굉장히 어색한 점이 있어요. 뭐죠? 근데 김광진의 시사정비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죽음들. 오촌 조카 박용철 박용수 씨, 박지만 이지 회장 수행비서 주모 씨, 보좌관 이춘상 씨 등 사인 대부분이 자살이라는데 과연 그들의 죽음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자, 이제 진짜 오늘의 주제인 박근혜 바디 카운트라고 네. 하는 걸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박근혜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 적대하는 쪽이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 이해하시는 쪽이고. 네네네. 그분 그래서 있죠. 박근혜 대통령 쪽. 예, 그렇죠. 그러니까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팽을 당해갖고 그 법정 증언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동욱 씨 유리하게 하도록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말하자면은 신동욱 총재의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는 위협을 느꼈겠죠.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주변에 같이 잘 따라다니는 사람이 박용수라는 또 사촌 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 사람 둘이 이제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강남에서 술을 먹고 왕십리 쪽에서 또 2차 술을 먹으러 노래방에 왔는데 그 노래방에 같이 동석했던 사람이 이 짱구파 보스인 황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짱구파가 원래 좀 큰 파입니까? 이제 이 말이 이제 네. 이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짱구파란 게 있느냐? 어... 왜냐하면 그냥 만들어낸 거냐? 이것도 사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만들려면 좀 멋진 이름을 만들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이 조직에 대해 몰라.